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2024년도 회계사 경제학 기출문제 36번서부터 40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은 다음 표에는 A부터 E구까지 나와 있는 2024년 초에 환율과 $1당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물가지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자, 미국의 2024년 초 전년 동기 대비 인플레이션율이 지금 미국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밑에 $1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나라 하면 $1당 뭐 원화 요렇게 $1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미국이 다른 나라고요. 우리나라 A국, 그러니까 여기가 다 자국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미국이 다른 나라니까 다른 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foreign이라고 쓴 겁니다. 2%일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때 구매력 평가설에 가장 부합하는 환율의 변화. 여러분, 구매력 평가설인 PPP에서는요.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물가는 미국의 물가, 빅맥지수 생각하시면 교환 비율이 환율 이렇게 돼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오케이? 자, 요거를요 우리가 변화율로 바꿔서 표시를 하죠. 자, 그러면 P의 물가 상승률 변화율은 환율의 변화율 더하기 미국 물건의 상품의 물가지수의 변화율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러 나라들 중에서 요거를 잘 충족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2%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자국의 물가 지수 물가 상승률에서 환율과의 그 갭이 차이가 2%면 돼요. 근데 이제 크기를 잘 봐야 되니까 요거 이렇게 다시 쓰면 얘가 2%니까 얘를 넘기면 P분의 델타 P에서 환율의 변화율을 뺀 게 요게 2%가 되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럼 먼저 A국을 볼게요. A국은요 8에서 8.24, 그러니까 8분의 0.24, 38에 24니까 요게 몇 퍼센트 변한 거예요? 예, 3% 변한 거 알 수 있습니다. 환율이. 그 다음에 얘는 2% 변했고요. 얘는 1.5%. 오케이? 얘는 2%. 얘는 오히려 40에서 38.8 이렇게 했으니까 거기 3%만큼 감소한 거야. 얘는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볼게요. 물가지수 얼마나 변했나? 113분의 여기서 요거 빼면 이건 5% 뭐 계산하셔야 되겠죠? 109.14에서 107을 빼고 107로 나눠주면 2%, 얘는 4%,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3% 이렇게요. 자, 이렇게 A, B, C, D 이국이 있을 때 P에서 P2의 차이, P가 이거야. P2의 차이가 2가 되는 건 요거네. 여기 5%랑 3% A국가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괜찮은 문제입니다. 좀 잘 정리해 주시고 어렵진 않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37번 문제 좀 볼게요. 자, 인구 증가와 기술 진보가 없는 솔로 성장 모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각국이 균제 상태에 있었는데, 여러분, 솔로 균제 상태 모형은 원래 기본적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자본이 이만큼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자본이 공급되는 SFK 요거고요. 인구 증가율과 감가상각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인구 증가와 기술 진보가 없으니까 여기 델타 K만 쓰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뺄까요, 그러면?
여기서는 감가상각률 K 이렇게 있고 얘가 FK 이렇게 되는 겁니다. Y는 그리고 1인당 자본량이고 1인당 소득을 표시하고 있고요. 여기서 1인당 자본이 결정되고 1인당 소득이 결정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오케이? 자, 이게 이제 균제 상태에서의 1인당 자본량, 균제 상태에서의 1인당 소득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전염병으로 인해서 인구의 10%가 갑자기 사망했대요. 여러분, 이건 인구 자체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스몰 k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몰 k는 1인당으로 표현하려고 해서 인구 요거를 k로 나눠준 거고요. 그래서 소문자로 표현하는 거죠. 마찬가지야. 소문자 y는 1인당 소득입니다. 그래서 L로 Y를 나눠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인구가 갑자기 이렇게 사망해서 L이 감소하게 되면 지금 다른 것들은 다 영향이 없대. 전염병으로 인해서 공장이 갑자기 가동 안 한다거나 기술 수준이 줄어든다거나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줄어들게 되면 얘가 올라가요. 오케이? 물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균제 상태였었는데 얘가 올라가게 되면 얘가 이렇게 가게 된 거야. 이렇게. 균제 상태가 아니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델타 K가 0보다 크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갔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온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장기의 경제성장은 장기에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니까 얘도 이렇게 있어서 얘가 1, 2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표현은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1인당 투자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전염병 이전 수준보다 일시적으로 증가합니다. 1인당 자본이 증가하는 게 투자가 증가하는 거지. 자,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감소하면서 원래의 균제 상태로 되돌아간다. 예, 3번이 맞습니다. 이해 가시죠? 여기서는 뭐가 막 변하고 이게 아니라 원래 균제 상태가 있는데 외부의 충격이 잠깐 발생했어. 근데 다른 게 가만히 있으면 뭔가 변했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예, 약간 그런 내용. 우리 자주 출제되죠. 뭐 지진이 일어난다거나 전염병 등등 자주 나온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 38번. 자, 서비스업과 제조업만으로 이루어진 경제에서 서비스업은 가격을 경직적으로 유지하고,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경직적으로 유지하는 산업과 가격을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산업,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거시해서 봤는데, 자, 서비스업은 가격을 경직적으로 유지하는, 약간 서비스업이 많으면 약간 케인즈에 가깝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조업은요, 가격을 신축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신축적으로 조정하니까 고전학파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직관적으로 보세요. 그냥 막 어떻게 막 하지 마시고. 가번 볼까요? 제조업 비중이 높을수록. 자, 이건 뭐야? 고전학파의 말이 맞을수록 그거잖아요. 가격을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기업이 많을수록 이거니까 고전학파의 주장이 맞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고전학파 상황에서는 AS가 가파른 극단적으로는 수직이 되겠죠. 가파에 가깝게 되고요. 케인작파 상황에서는요, 고전학파랑 케인작파의 물가 신축성의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AS 곡선의 기울기가 달라지잖아요. 케인작파는 AS가 수평에 가까운 극단적으로 완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갑은 다시 보시면 제조업의 비중이 높을수록 신축적인 고전학파 상황이 가까울수록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하면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하면 그쵸 여러분 AS가 우측 이동하잖아.
AD가 우측으로 이동하는데 AD가 우측으로 이동했을 때 어떻게 돼요? 가파르면 물가만 올라가지. 오케이? 네. 그래서 뭐 그림 안 그려도 되겠죠. 그러면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국민소득의 증가 효과는 없고 극단적으로 AS가 수직이면 그러면 물가만 올라가는 거죠. 맞아요. 나번 볼게요. 서비스업 비중이 높을수록 누구 말이야? 케인즈 학파의 주장이 타당할수록 이거예요. 타당하면 자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실시하면 균형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쵸 AS가 완만하잖아.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AD가 우측으로 이동할 때 뭐 그림 안 그려도 되겠죠. 우측 이동 시 자 요거랑 같이 접목이 돼서 AS가 완만하니까 완만해서 자 뭐 그림 그려보셔도 되고요. 그럼 당연히 국민소득은 많이 증가하고요. 물가는 조금만 올라가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 극단적으로 수평이 되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 가시죠? 네, 그 정도 보시고요. 다음은 서비스업 비중이 높을수록 여러분 서비스업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가가 경직적이야. 누구 주장이 맞다? 케인즈 학파의 주장이 가까울수록 이겁니다. 그러면 유가 상승으로 코스트가 증가해서 증가로 AS가 상방 이동합니다. 상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네 여러분 극단적으로 그냥 바로바로 생각하기 위해서 여기다 살짝 그려 놓을게요. 자 만약에 고전학파 주장으로 해가지고 AS가 만약에 수직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럼 총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좀 극단적으로 봤는데 여러분 AS가 상방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방 이동하면 아니 아무것도 영향이 없잖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얘가 쭉 올라가니까 물가랑 국민소득은 아무런 영향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만약에 AS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 한다 할게요. 그럼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상방으로 이동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 하지. 국민소득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AS가 상방 이동할 때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서비스업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케인즈 학파가 되는 거니까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지게 되고요. 오히려 여기 나와 있는 고전학파에 해당할수록 국민소득의 변화는 별로 없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는요. 문제가 좀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가격을 경직적으로 유지하는 기업과 신축적으로 유지하는 기업이 있다. 경직적으로 유지하는 기업이 증가할수록 이러면 바로바로 우리가 암기했거나 내용을 이해한 걸 적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스토리를 입히게 되면은 그러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거기까지 물어보는 거니까 똑같은 얘기지만 조금 익숙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39번. 각국의 경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수식으로 요약된다. 이거 잘 봐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막 ISLM 막 이런 거 얘기하는데 ISLM 모델이 사실 또 100년 전이고 또 교과서에 없기도 해요. 요즘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선 ISLM 대신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은 뭐예요? Y랑 물가 상승률과의 관계를 나타냈는데 동태적인 걸 강조하는 건데 이거 파이 대신에 물가 상승률이니까 P라고 하면 이게 AS 곡선을 나타냅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얘가 뭐예요? 얘가? 국민소득이 이자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뭐예요? 이자율과 국민소득. IS 곡선이야, 이게. 이해 가시겠어요? 그런데 LM 곡선은 화폐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건데 예전에는 통화정책을 쓸 때 통화량과 이자율, 뭐 중간 목표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다
물가 인플레이션 타겟팅 정책을 쓰면서 기준금리를 가지고 조정을 많이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이게 LM 곡선이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요거 LM 곡선 이렇게 되는 거죠. 테일러 준칙 할 때 많이 봤죠? 그 테일러 준칙이 이자율 준칙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테일러 준칙, 네, 요게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잘 봐두세요. 이건 또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 풀 때는 ISLM하고 똑같이 그냥 푸셔도 돼. 경제가 확장돼 있다? 막 과열돼 있다? 그러면 긴축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통화량을 줄이거나 근데 금리를 올려가지고 경기를 좀 이렇게 안정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그냥 ISLM의 그 거시경제학 내용과 똑같이 보시면 돼요. 가본 볼게요.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아니 경제가 과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플레이션율 요 스타를 붙이면 목표 인플레이션율인데 파이가 올라가면 이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기준금리를 올린다고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리죠. 이렇게 기준금리 올라가면 여기 어떻게 됩니까? 여기 얘가 올라가면 마이너스니까 경제가 투자가 감소하고 해서 국민소득이 위축되죠. 금리 올리게 되면.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통화당국은 정책금리를 인상한다. 맞습니다. 오케이? 다음 나번 볼게요. 두 번째 수식은 오콘의 법칙을 나타낸다. 아니죠. AS 곡선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제가 만든 산발의 법칙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이렇게 세계 간의 변수 간의 관계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파이라고 할게요. 물가 상승률. 요거 실업률 이렇게 하면은 요거 두 개와의 관계를 나타낸 게 뭐가 됩니까? 그쵸? 이게 필립스 커브 아니겠습니까? 필립스 곡선 이렇게 돼요. PC라고 써도 되겠고요. PC. 오케이? 여러분 얘와 얘와의 관계는 뭐예요? 여기다가 Y라고 쓸게요. Y와 파이와의 관계, 이게 AS 곡선이에요. 이제 물가 상승률로 해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실업률과 국민소득과의 관계, 이게 뭡니까? 이게 오콘의 법칙이라고요. 자, 그래서 실업률과 국민소득과의 관계만 알게 되면 AS 곡선을 필립스 곡선으로 바꾸고 필립스 곡선을 AS 곡선으로 바꾸고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수식은 AS 곡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태적인 측면에서 틀렸고요. 다음 4번. 자, 목표 인플레이션율을 높이면 얘가 목표 인플레이션율 아니겠습니까? 파이 스타가 올라가게 되면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올라가니까 마이너스잖아. R은 어떻게 됩니까? R은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목표 인내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목표하는 게 원래 2%였는데 한 5%로 올렸다. 그 정도는 우리가 인내할 만해. 자, 그럼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시켜도 되겠네 라고 하겠죠. 그래서 얘가 낮아지게 되면 Y가 올라갑니다. 그냥 식에서도 알 수 있고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했지만 고전학파, 케인즈학파 다 어떻게 보면 장단기 측면에서 얘기하긴 하지만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다양한 다각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직관력을 갖게 되면 사실 이런 식 필요 없이 그냥 읽으시면서 그냥 보기 지문 보시면서 답을 우리 상식에 맞춰서 푸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요런 수식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안 까먹고요. 그리고 뭔가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니까 살짝은 봐두실 필요가 있긴 해요. 근데 문제 풀 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막 P 대신에 파이를 썼네 뭐 등등등 그렇게 겁내지 마시고 천천히 잘 봐주시죠. 다음 볼까요? 자, 40번. 인구 증가랑 기술 진보가 없는 솔로 성장 모형에서요. 정부 지출을 추가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원래 솔로 모형에서는요, K인작파랑 고전악파랑 그런 것 두 개 다 접목시켰다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원래는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체 중에서 C와 I 그것만 얘기해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제 기본서 한번 보시면 Y는 C와 요 저축. 근데 이걸 다시 어떻게 해요? C와 I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소비하지 않으면 저축하는 거 가지고 저축이 자본 축적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가지고 그 중에 일부 야 저축은 얼마나 해? 라고 하면 이 저축이 그냥 소비에서 Y 뺀 나머지 그래서 S, Y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S, F, K 이렇게 해가지고 1인당으로 할 때는 이렇게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 아실 겁니다. 우린 뭐 결과를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요거를 표현을 하게 되면 요게 뭐 Y는 FK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 일정 부분을 이제 저축을 해서 이렇게 저축율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구 증가율 뭐 해서 감가상각률 이렇게 뭐 기술 진보까지 집어넣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균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본적인 솔로 모형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살짝 응용을 한 거죠. 경제 성장론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모형을 추가하거나 변형을 해요. 거기까지는 잘 나오진 않는데 조금 약간 조금 한 단계 더 들어가긴 했어요. 자, 그래서 G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감마라고 저 감마로 봐요. R이 아니고 아무튼 감마로 돼 있으면 Y의 감마만큼 자본에 대한 수요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이 있잖아요. 아니 저렇게 투자로 해서 사용되다 보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요거씩 우리 알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씁니까? Y는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봤죠? 소비. 그 다음에 T-G 얘는 뭐 투자 뭐 이런 식으로 했어. 이게 바로 저축이 되는 건데 이해 가시겠습니까? 원래 G가 없었는데 G가 이제 들어오게 된 거야.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저축 부분이 줄어들게 된다니까요. 저축 부분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G가 커지게 되면 이 저축 부분이 줄어들게 돼요. 저축률이 감소하게 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 비중이 자꾸 커지게 되면서 요거 S가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써버리는 거지. 여러분, 이 솔로 모형은 신고전학파 성장 모형으로서 자본의 축적이라는 게 저축을 해야지 자본이 축적되고 그게 투자로 연결되면서 경제 성장이 되는 거잖아. 근데 정부가 정부 지출을 써버리게 되면 얘가 내려가 버리게 되는 거니까 얘가 밑으로 이렇게 가버리게 돼요. 그러면 균제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치. 감소하게 되겠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균제 상태가 줄어들고 경제 전체 이거는 가만히 있잖아. 이걸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 소비를 증가시킬까? 아니면 저축을 많이 할까? 이런 건데 이게 안에 줄어들게 되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 1인당 소득이 감소합니다. 1인당 자본이 감소하고 1인당 소득이 감소합니다. 자, 그래서 1인당 자본량 스몰 K라고 보시면 돼요. 1인당 생산량 스몰 Y라고 보시면 돼요. 둘 다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40번까지 풀어봤는데요. 그냥 좀 차근차근 임플리케이션을 설명하려고 그래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여러분 천천히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 몇 번 자꾸 보시면서 이 문제 패턴에 대해서도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나 문제 암기한 거 아니야?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 많은 문제들을 많이 연습하셔가지고요. 좀 여러분들한테 익숙하게 만드신 다음에 익숙한 문제들은 시간 안에 풀 수 있겠다라는 감이 들면 도전하시고요. 익숙하지 않고 완전 낯선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건 뒤로 빼고 찍거나 그건 최후의 수단으로 해야 되겠죠. 아시겠죠? 자, 정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